야 이개년아, 네 애비가 육사 출신이라도 되냐? 며 여소위를 조롱한 대대장. 진짜 사성 합참의장 아버지가 헬기 타고 강림에서 부대를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하얀 눈이 굽이굽이 이어진 태백의 산맥을 온통 뒤덮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기엔 너무도 맹렬한 눈발이었다. 버스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 터미널에 멈춰섰다.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와 함께 앳된 얼굴의 여성이 내렸다. 빛나는 소위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 그 위로 야전 상의를 여민 그녀의 이름은 한가람이었다. 그녀의 호흡이 하얀 입김이 되어 혹독한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이곳이 바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는 말이 유래한 곳, 대한민국 최전방 중 하나인 강원도 인제였다. 한가람은 육군사관학교를 막 졸업하고 첫 부임지로 이곳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예하의 51도병여단 향로봉대대로 발령받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현 합동참모의장, 육군 대장 한무진이었다. 하늘의 별 4개를 어깨에 단 살아있는 군의 전설. 육사 선배이자 아버지인 그는 딸의 임관식에서 그저 묵묵히 웃어주었다. 가람은 자신의 배경을 철저히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오롯이 한가람 소위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녀의 임관 서류에는 아버지의 직책 대신 평범한 군인이라는 2글자만 적혀 있었다. 부대로 향하는 집차 안에서 창밖은 온통 눈 덮인 산뿐이었다. 향로봉대대는 이름 그대로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 자리한 험준하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신임 소위님 처음이신데 하필 우리 부대로 오셨네. 여긴 겨울이 1년의 절반입니다. 운전병이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며 말했다. 가람은 그저 엷게 웃었다. 긴장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약간의 불안감이 심장을 두드렸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연병장에서는 혹한기 훈련 복귀를 막 마친 듯한 병사들이 꽁꽁 언손을 불며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보직은 보병 소대장이었다. 그녀가 배정받은 1소대는 악명 높은 중대에서도 가장 군기가 세고 또 가장 험한 임무를 맡는 곳이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중대장 오태식 대위였다. 오 대위는 30 중반의 나이에 기름진 머리카락과 번들거리는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아, 한가람 소위? 반갑습니다. 오태식 대위입니다. 이야, 이번엔 여자 소위가 왔네. 우리 부대의 여군 장교는 처음이라 다들 기대가 큽니다. 오태식은 기대라는 단어에 쓸데없이 힘을 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가람의 얼굴과 몸을 훑었다. 가람은 불쾌감을 애써 누르며 각 잡힌 목소리로 신고했다. 소위 한가람. 오늘부로 향로봉대대 1중대 1소대장으로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아, 됐고. 신고는 딱딱하게 굴지 맙시다. 한소위. 여긴 육사교정이 아니야. 실전이지. 알겠어? 오태식은 손을 휘휘 저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육사 출신이라. 콧대 높은 건 알겠는데 여긴 그런 거 안 통해. 특히 여자 장교는 말이야. 몸으로 때우든가 아니면 알아서 잘 기든가. 둘 중 하나야.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람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모르겠어? 모르면 앞으로 차차 알게 되겠지. 일단 소대부터 가봐. 소대원들한테 잡아먹히지나 말고. 오태식의 비웃음 섞인 말을 뒤로하고 가람은 1소대 막사로 향했다. 소대의 분위기는 흉흉했다. 부소대장인 박길수 상사는 달고 다른 고참이었다. 그는 새로운 소위가 그것도 여자라는 사실에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대장님 육사에서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책이랑 다릅니다. 우리 애들 소대장님 같은 아가씨가 지휘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첫날의 신고식은 혹독했다. 박길수 상사는 가람을 소대원들 앞에 세워두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소대장님 관등 성명은 그렇게 나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소대장님 그 복장은 불량합니다. 전투복 바짓단 고무링이 그게 뭡니까? 가람은 훈련소에서 배운 그대로 규정대로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박 상사는 그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첫날 밤이 깊어갔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낡은 독신 장교 숙소에서 가람은 차가운 침낭 속으로 몸을 더 깊이 말아 넣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강원도 인제의 밤은 그렇게 신임 소위 한가람에게 첫 번째 시련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절대로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아버지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군인 한가람으로서 버텨내리라. 한가람의 부대 생활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그녀가 육사 출신의 엘리트라는 사실은 오히려 부대 간부들에게 질시와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 육사 나온 사람이 뭐 이리 굼떠. 역시 여자는 어쩔 수 없는 건가? 한소위, 그렇게 딱딱하게 굴면 군 생활 힘들어져. 저녁에 술 한잔하면서 좀 풀어. 어때? 오태식 대위의 노골적인 희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훈련 계획 보고를 핑계로 가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 했다. 한소희는 손이 참 곱네. 이런 거친 데서 고생하려니 힘들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줄게. 오 대위가 보고서 서류를 받는 척하며 그녀의 손등을 끈적하게 쓸어내렸다. 가람은 뱀이 기어가는 듯한 혐오감에 재빨리 손을 뒤로 뺐다. 대위님, 보고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어허 한소희. 자꾸 그렇게 벽치면 재미없어. 내가 한소희 아껴서 그러는 거 몰라? 이 험한 부대에서 여자 혼자 버티려면 말이야, 든든한 백이 하나 있어야 하거든. 오태식은 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음흉하게 웃었다. 제 백은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가람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오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게 보자 하니까. 육사 나왔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좋아. 얼마나 잘 버티나 한번 보자고. 그날 이후 오태식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가장 힘들고 위험한 훈련, 가장 굳은 작업에 항상 한가람의 1소대가 투입되었다. 야간 산악행군, 완전 군장 구보, 혹한 속 진지 보수 작업이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소대원들의 불만도 쌓여갔다. 그들은 유능하지만 자신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여자 소대장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박 상사님, 우리 소대장님은 도대체 왜 저럽니까? 우리가 무슨 특전사입니까? 매일 훈련이 이게 뭡니까? 그러게 말이다. 육사에서 별만 달고 나온 줄 알았더니 아주 우리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어. 여자라 그런지 독하기만 독해. 박길수 상사는 이런 불만들을 부추겼다. 그는 가람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했다. 소대장님, 소대원들 체력 안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훈련만 시키면 애들 다칩니다. 정당한 훈련 계획입니다. 박 상사님은 부소대장으로서 소대원들의 사기를 도두고 훈련에 적극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소대장님이야 뭐 책상머리에서 작전 짜면 그만이지만 현장에서 구르는 건 저와 우리 애들입니다. 박 상사는 교묘하게 그녀의 리더십을 흠집냈고 소대원들 사이에서 가람을 고립시켰다. 부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간부 식당에서의 성희롱은 일상이었다. 한소희, 주말에 시간 많지? 관사에 혼자 있기 외로울 텐데 우리 부대 간부들이랑 단합대회나 한번 할까? 산에 가서 백숙도 먹고 응?
다른 중대의 간부들까지 합세해 그녀를 술자리의 안주거리처럼 취급했다. 가람은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융통성 없는 재수 없는 육사 출신이라는 뒷담화뿐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것은 멀리 계신 어머니와의 짧은 전화 통화뿐이었다. 가람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야, 엄마. 그냥 훈련이 좀 고돼서 그래. 여긴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밥맛은 좋아. 그녀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날엔 이 부대 전체가 뒤집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대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강행군과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작전이었다. 가람은 훈련 계획도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대위님, 이쪽 경로로는 기동이 불가능합니다. 어제 내린 비로 계곡물이 불어났고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낙석 구간이 있습니다. 경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가람이 오태식에게 보고했다. 시끄러워. 한소위.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육사에서 지도 좀 봤다고 실제 지형을 다 아는 것 같아? 까라면 까. 오태식은 그녀의 보고를 묵살했다. 하지만 대위님, 이대로 진행하면 고립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닥치고 내 명령 따라. 내가 중대장이야. 내가 중대장이야. 오태식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훈련은 강행되었고 가람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가람의 1소대가 문제의 계곡을 도하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소대원 한 명이 휩쓸릴 뻔했다. 가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계곡물에 뛰어들었다. 꽉 잡아.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대원의 전투복 멱살을 움켜쥐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그를 무트로 끌어냈다. 소대원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가람의 몸도 젖은 전투복 무게에 휘청거렸다. 그때 박길수 상사가 뒤늦게 달려왔다. 소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소대장이 물에 빠진 병사 구하러 직접 뛰어들다니 제정신입니까? 박 상사는 그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훈련이 중단되고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가람은 얼음장 같은 물에 젖어 파랗게 질린 입술로 소리쳤다. 부소대장은 당장 소대원들 상태 확인하고 체온 유지시켜. 이건 명령이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터져나온 얼음 같은 분노와 지휘관의 위험에 박 상사는 순간 주눅이 들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했다. 소대원들은 젖은 전투복을 입은 채 추위에 떠는 가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든 그들이 무시했던 여자 소위의 모습을. 계곡 도하 사건은 대대장에게까지 보고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철저히 왜곡되었다. 오태식 대위와 박길수 상사는 모든 책임을 한가람에게 떠넘겼다. 한가람 소위가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제가 만류했지만 육사 출신이라 그런지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소대장이 흥분해서 먼저 물에 뛰어드는 바람에 오히려 소대원들이 더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보고에 향로봉대대 대대장인 마도철 중령이 가람을 호출했다. 마도철 중령. 그는 육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다. 동시에 자신보다 뛰어난 후배, 특히 여군 장교에 대한 콤플렉스와 적개심을 가진 속이 비틀린 인간이기도 했다. 그는 육사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다. 대대장실에 들어서자 마도철은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한가람 소위. 예, 중령님.
자네가 이번 훈련을 아주 멋지게 말아드셨더군. 그렇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는 경로 수정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육사 몇 기지? 60 몇 기? 까마득한 후배구만. 내가 말이야, 자네 기수 때는 말이야, 선배들이 시키면 죽는 신용이라도 했어. 근데 요즘 애들은 특히 육사 나왔다는 것들이 더 문제야. 아주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려고 해. 마도철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자네 육사 나왔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여기 현장이야. 자네 같은 애송이가 머리 굴릴 데가 아니라고.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가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가 마도철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사실? 뭐가 사실인데? 중대장 말이 사실이야. 내 말이 사실이야. 육사 후배라는 게 선배인 중대장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게 육사에서 배운 전부야. 그는 육사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그녀를 짓눌렀다. 너 같은 년이 뭔데 감히 우리의 명령을 안 들어? 육사 나왔다고 다 같은 육사인 줄 알아? 내가 네 선배야, 선배. 마도철의 입에서 년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튀어나왔다. 가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자 폭력이었다. 중령님, 방금 하신 말씀. 뭘 봐? 눈 안 깔아?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네 애비가 뭐라도 돼? 네 애비 육사 몇 기야? 뭐하는 사람이길래 너 같은 게 이렇게 아나무인이야? 마도철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한가람의 배경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육사 출신의 어린 여군 장교가 밉고 거슬릴 뿐이었다. 자신의 군 생활 내내 겪었던 열등감이 자신보다 유능해 보이는 후배 앞에서 비뚤어진 분노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가람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흐르지 않게 하려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대답 안 해? 네 애비가 별이라도 달았어? 합참의장이라도 돼? 마도철은 스스로 뱉은 말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일개 소위의 아버지가 합참의장일 리 없다는 조롱이었다. 가람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다. 저의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군인이십니다. 그래, 평범한 군인이겠지. 그러니까 너도 평범하게 굴어. 육사 나왔다고 유세 떨지 말고 여군이라고 특별 대우 바라는 거면 당장 그만둬. 알겠어? 대답 안 하지. 이게 정말. 너 오늘부로 대대장실 행정잡무 맡아. 소대장 보직은 박 상사한테 임시로 맡기고 넌 연병장 풀이나 뽑으면서 머리 좀 식혀. 명백한 보직 해임이자 부당한 징계였다. 소대장에게 풀을 뽑게 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다. 가람은 경례조차 하지 않고 대대장실을 나왔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훈련소 동기이자 유일하게 그녀의 사정을 아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가람아, 너 괜찮아? 너희 아버지. 한무진 장군님 말이야. 요즘 너희 부대 쪽으로 시찰 계획 잡고 계신다는 소문이 돌던데. 혹시 너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야? 뭐라고? 가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된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부대 내에도 금세 퍼졌다. 들었어? 곧 합참의장이 우리 부대 시찰 온다는데? 진짜? 사성장군이 이런 깡촌까지 웬일이래? 오태식 대위와 마도철 중령도 그 소식을 듣고 바짝 긴장했다. 그들은 한가람을 괴롭히던 것도 잠시 잊고
부대 환경 미화와 서류 작업에 몰두했다. 가람은 불안했다. 아버지가 오는 것은 싫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옥 같은 현실 어딘가에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나약한 마음도 고개를 들었다. 며칠 후 가람은 여전히 연병장 구석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초라한 그녀의 모습 위로 마도철 중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소희,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합참의장 온다고 하니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 꿈 깨. 너 같은 건 합참의장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마도철은 여전히 그녀를 비웃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정문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그 뒤를 따르는 수행 차량들. 차 문이 열리고 별 4개가 번쩍이는 전투복을 입은 산처럼 거대한 사내가 내렸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한무진 대장이었다. 그는 내리자마자 연병장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풀을 뽑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마도철 중령은 헐레벌떡 달려나왔다. 충성 대대장 마도철 중령입니다. 합참의장님께서 어인일로. 한무진 대장은 마도철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흑투성이의 장갑을 낀 채 굳어있는 한가람에게로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어갔다. 일어나라 한소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군의 최고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가람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무진 대장은 딸의 어깨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그리고 마도철 중령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마도철 중령. 예, 의장님. 자네. 육사 몇 기지? 한무진 대장의 나직한 물음이 강원도 인제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마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자네. 육사 몇 기지? 한무진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향로봉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겨울바람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연병장에 모여 힐끔거리던 모든 병사, 모든 간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별 4개의 위험 그리고 그 별이 지금 바라고 있는 차가운 분노에 마도철 중령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술만 달싹였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네 애비가 합참의장이라도 돼? 라고 조롱했던 그 합참의장이 살아있는 군의 신화이자 전설인 한무진 대장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가 육사 몇 기냐고 물었다. 군에서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사이에서 기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었고 법이었으며 거역할 수 없는 질서였다. 대답 못하나? 한무진 대장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육중한 군화가 얼어붙은 땅을 딛는 소리가 마도철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육군사관학교 42기 마도철입니다. 마도철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등줄기에는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한무진 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 침묵이 1초, 2초. 마도철에게는 1년, 2년처럼 느껴졌다. 한 대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연병장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내가 육군사관학교 21기 한무진이다. 21기. 마도철의 머릿속이 텅 비었다. 20기수 이상 차이 나는 대선배. 하늘 같은 선배도 아니었다. 그냥 하늘 그 자체였다.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앞에서 21기면
자네가 생도 시절에 나는 이미 사단장이었겠군. 그런데 내가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가? 한무진 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전히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굳어있는 딸 한가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마도철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정식 장교에게 소대장 보직을 강제로 해임하고 이혹한에 연병장 잡초를 뽑게 만든 것이 자네가 말하는 육사의 정신인가? 자네가 배운 군인 정신이 이런 거였나? 아닙니다. 의장님, 그것은 오해가. 오해? 한무진 대장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럼 저기 내 딸 어깨에 묻은 저 흙은 오해인가? 저기 저 소위의 눈에 서린 저것은 오해인가? 방금 전까지 자네가 내뱉은 그 모욕적인 언사들, 그것도 오해였나? 마도철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한가람 소위.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왜 그렇게 꺾이지 않았는지, 자신이 그동안 누구의 딸을 건드린 것인지, 네 애비가 뭐라도 되냐고. 그래. 내가 뭐라도 되는 놈이다. 내가 바로 자네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한가람 소위의 애비다. 한무진 대장의 사자후가 향로봉을 흔들었다. 이 모든 광경을 대대장실 창문으로 숨죽여 지켜보던 오태식 대위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았다. 어디로 걸어야 할지도 몰랐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한무진 대장은 그를 놓칠 리 없었다. 거기 창문 뒤에 숨어있는 쥐새끼. 자네는 누구지? 한무진의 시선이 정확히 오태식의 눈과 마주쳤다. 오태식은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일중대장 오태식 대위. 당장 저기 중령 옆에 와서 서. 수행하던 부관이 소리쳤다. 오태식은 다리가 풀려 거의 기어 나오다시피 연병장으로 달려나왔다. 그는 마도철 중령 옆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섰다. 충성. 일중대장. 대위 오태식입니다. 자네로군. 내 딸에게 술을 따르라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으며 성희롱을 한 자가. 한무진 대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곳 인제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것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다. 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이 썩어 빠진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는 딸이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임관한 것을 알기에 남몰래 딸의 부대 생활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섰다. 의장님.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저 한소희가 육사 출신이라고 저희를 무시하고. 오태식이 발악하듯 외쳤다. 그 순간 한가람이 입을 열었다. 거짓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규정과 원칙대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태식 대위는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마도철 중령님은 육사 선배라는 이유로 저의 정당한 건의를 묵살하고 저를 연이라고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마도철은 변명조차 찾지 못했다. 한무진 대장은 딸을 막지 않았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진실을 외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딸의 말이 끝나자 그는 자신의 수행 부관에게 명령했다. 당장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장과 육군본부 헌병대장에게 연락해. 이 시간부로 육군 제12보병사단 51여단 향로봉대대에 대한 특별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도철 중령, 그리고 오태식 대위.
자네들은 이 시간부로 모든 보직에서 즉각 해임한다. 헌병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부대 내에서 대기하도록. 한 걸음도 벗어날 생각 마라. 의장님, 의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마도철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려 했다. 하지만 한무진 대장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자네가 기회를 구걸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자네가 육사 선배라는 이름으로 짓밟았던 저 어린 후배 장교, 그리고 자네가 지휘하던 이 부대의 모든 장병이다. 한무진 대장은 마지막으로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어떤 경외와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흑투성이가 된 딸의 전투복 어깨를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털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고생했다. 내 딸. 이제 괜찮다. 한가람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계급장이 아닌 아버지의 품에서 그녀는 비로소 신임 소위가 아닌 24세 딸 한가람으로 돌아와 울고 있었다. 향로봉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들 부녀를 비껴가는 듯 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합동참모의장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강원도 인제에 조용하던 산골 부대 향로봉대대는 발칵 뒤집혔다. 검은색 승용차들이 꼬리를 물고 부대 위병소를 통과했다. 육군본부에서 직접 파견된 헌병 수사관들과 합동참모본부의 날카로운 감찰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단이나 군단 소속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무진 대장의 직속 부하였다. 이는 그 어떤 외압이나 제19 감싸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최고 지휘관의 서슬 퍼런 의지 표명이었다. 마도철 중령과 오태식 대위는 즉시 분리되어 대대장실과 중대장실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그들이 어제까지 호령하던 그 공간은 이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신문실이 되었다. 마도철 중령. 한가람 소위의 보직을 해임하고 연병장 잡초를 뽑게 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감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마도철은 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지휘 활동, 정당한 지휘, 육군 복무 규정 어디에 소대장에게 잡초를 뽑게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마 중령이 한가람 소위에게 네 애비가 뭐라도 되냐며 모욕을 준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당한 지위입니까? 마도철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까 하는 생각뿐이었지만 뾰족할 수가 없었다. 오태식 대위의 방은 더욱 가관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발뺌했다. 성희롱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한소희가 여군이라 낯설까봐 친해지려고 훈련 보고를 핑계로 밤늦게 사무실로 부르고 손을 잡고 술자리를 강요했습니까? 오 대위, 이미 확보한 증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서류철을 책상에 내리쳤다. 거기에는 오태식이 그동안 한가람 소위에게 보낸 불필요한 업무 지시 문자, 그리고 회식을 강요했던 통화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문제는 한가람 소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마도철 중령은 부대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오태식 대위는 병사들의 휴가증을 대가로 부모들에게 은근히 금품을 요구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들의 부조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고 한가람이라는 존재가 그 일각을 들이받은 셈이었다. 특히 부소대장 박길수 상사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비열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헌병 수사관을 스스로 찾아왔다. 수사관님, 저는 다 압니다. 저 오태식 대위가 한소위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마도철 대대장님이 어떻게 부대 돈을 빼돌렸는지,
저는 다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박 상사. 본인이 한가람 소위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소대원들 사이에서 소대장을 고립시킨 사실은 왜 말하지 않지? 수사관의 반격에 박길수는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오대위가 시켜서 본인의 죄를 남에게 떠넘기지 마. 당신은 지휘관을 모욕하고 명령 체계를 무너뜨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그동안 부대에 만연했던 부조리와 악습들이 거대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펄떡이며 끌려나왔다. 한편 한가람은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시로 임시 숙소로 옮겨졌지만 그곳에서 편히 쉬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 오태식과 마도철의 부당한 지시와 언행들을 시간 순서대로 감정 없이 담담하게 기록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날 밤 모든 조사가 일단락되고 한무진 대장이 딸의 임시 숙소를 찾았다. 밖에는 여전히 수사관들과 헌병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가람아. 예, 아버지. 괜찮은 것이냐? 아버지는 합참의장이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때까지. 한무진 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배어 있었다. 자신의 딸이 최전방에서 이런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자신은 최고 지휘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괴감이었다. 한가람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로 말하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소대원들에게 인정받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제 고집이 오히려 부대의 병폐를 더 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다, 가람아. 한무진 대장은 딸의 어깨를 감쌌다. 너는 틀리지 않았다. 너는 가장 군인답게 행동했다. 부당한 명령에 굴하지 않았고 위험 속에서 부하를 구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았다. 그 계곡에서 내가 소대원을 구했다는 보고 받았다. 그는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을 말했다. 한가람이 물에 뛰어들어 소대원을 구한 그날 오태식과 마도철은 그것을 소대장의 돌발 행동으로 축소 도구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너는 내 소대원을 지켰다. 하지만 너는 누가 지켜주었지? 한무진 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비가 장군이라서가 아니라 먼저 군인의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너의 그 무거운 짐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아비를 용서해라. 군 최고 통수권자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가람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의 가장 훌륭한 군인이자 가장 따뜻한 아버지십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날 밤 인제의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다. 그 별들은 마치 이 땅의 모든 부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 차갑고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향로봉대대에는 그동안 골마 터졌던 상처를 도려내는 길고 아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웠고 정의는 그렇게 더디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려졌다. 마도철 중령과 오태식 대위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이라는 가장 치욕적인 처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들이 군 복무 기간 쌓아 올렸던 모든 공적은 그들의 죄악 앞에서 한낱 종이 조각이 되었다. 부대 운영비 횡령, 금품 수수 등의 혐의는 군 검찰로 넘겨져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박길수 상사 역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그는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사실상 군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해야 했다. 향로봉대대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 대대장부터 중대장 그리고 일부 부사관까지 부대의 뼈대를 이루던 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부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병사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때 한무진 대장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한가람 소위. 예, 의장님. 너의 보직을 다시 1소대장으로 명한다. 한가람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당연히 자신도 다른 부대로 전출될 것이라 생각했다.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이 부대에서 자신이 정상적인 지휘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 모두가 저를 의장님의 딸로만 볼 것입니다. 제 명령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가람아. 사람들은 내가 누구의 딸인지보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 너는 내 소대원을 구했다. 그리고 너는 이 부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도망치지 마라. 한무진 대장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무너진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다. 내가 육사에서 배운 리더십을, 내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군인 정신을 바로 이곳에서 증명해 보여라. 내가 누구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한가람 소위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자 딸의 가능성을 믿는 선배 군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며칠 후 향로봉대대에는 새로운 대대장과 중대장이 부임했다. 그들은 모두 한무진 대장이 직접 고른 강직하고 원칙을 아는 군인들이었다. 그리고 한가람 소위는 다시 1소대 막사 앞에 섰다. 소대원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소대장이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사실.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한 소위를 무시하고 뒷담화했던 것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특히 계곡에서 한가람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병사 김일병이 소대원들 앞으로 나섰다. 소대장님, 김일병.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소대장님께서 그런 높은 분이 따님이신 줄.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는 소대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소대장님께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때 저희는 방관했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신 소대장님을 저희는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일병의 말에 다른 소대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한가람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앳되고 두려움에 차있던 얼굴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새로운 결의가 보였다. 고개를 들어라 1소대. 한가람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지난 일은 잊자.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지휘관들 아래서 잘못된 명령에 고통받았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합참의장의 딸 한가람이 아니라 너희의 소대장 한가람으로서 명령한다. 소대원들의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우리는 오늘 이 향로봉대대에서 가장 썩어 빠진 것들을 도려냈다. 하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이제부터 우리 1소대가 이 부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군인다운 부대로 만들 것이다. 훈련은 혹독할 것이다. 규율은 엄격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부조리는 없을 것이고 차별은 없을 것이다. 오직 전우애와 명예만이 존재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겠나? 함께 하겠나? 그 순간 가장 먼저 김일병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예, 알겠습니다. 소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소대원들의 함성이 겨울의 끝자락 향로봉을 뒤덮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포효였다. 멀리 부대 헬기장에서 한무진 대장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딸의 곁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떠나야 할 때임을 알았다. 딸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대원들을 얻었고 진정한 지휘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헬기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한무진 대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향로봉 정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 늠름하게 서 있는 딸의 모습을 가슴에 새겼다.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가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경례를 풀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경례이자 자신의 새로운 임무에 대한 다짐의 경례였다. 해가 구름을 뚫고 쏟아져 내렸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향로봉의 눈이 그 따스한 빛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 그 혹독한 땅에서 진정한 군인의 딸과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부대의 새바람이 되어 불어오고 있었다. 한가람 소위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무진 대장의 헬기가 향로봉의 능선 너머로 사라진 후 부대에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채우는 무겁고도 생경한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치워진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 바위가 있던 자리에 생긴 공허함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한가람 소위가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 그녀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게 만들었다. 동경도 질시도 아닌 어떤 경외와 거리감이었다. 그 어색한 공기를 깬 것은 새로 부임한 지휘관들이었다. 향로봉대대의 새 주인이 된 강의력 중령은 마도철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학군 장교 출신으로 야전에서 뼈가 굵은 참된 군인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다. 그의 부임 일성은 간결하고도 단호했다. 나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후배인지도 관심 없다. 이곳 향로봉대대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난다. 나의 지휘 방침은 단 하나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이 바로 선 군대는 썩지 않는다. 이상.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연병장을 가득 채웠고 병사들의 가슴에 알 수 없는 신뢰를 심어주었다. 일중대로는 조수빈 대위가 새로 부임했다. 부대에 몇 안 되는 여군 대위였던 그녀는 남성들 못지않은 강인함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동시에 갖춘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한가람의 손을 덤덤하게 맞잡았다. 한소희.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우린 군인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니까. 다만 앞으로는 나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나에게 제대로 건의해라. 나는 내 부하가 연병장에서 풀 뽑는 꼴 못 본다.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만 그 끝은 따뜻했다. 한가람은 처음으로 상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난 기분이었다. 한가람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소대 막사로 돌아왔다. 자신을 구해준 소대장의 배경에 압도되었던 소대원들은 이제 그녀가 어떤 명령을 내릴지, 그녀가 어떻게 변할지 잔뜩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 주목. 한가람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내가 누구의 딸이든 그건 너희들의 군 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다. 소대장 한가람의 임무 수행 능력이다. 그녀는 소대원들, 특히 자신을 구해줬던 김일병과 눈을 맞췄다. 우리는 썩은 뿌리 밑에서 겨우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이 향로봉에서 가장 강한 소대가 되어야 한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날부터 향로봉대대 1소대는 대장간이 되었다.
한가람은 자신이 육사에서 배운 모든 전술과 지식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도철이나 오태식이 자행했던 그저 보여주기식이고 가혹하기만 한 훈련이 아니었다. 전투와 끈 하나가 내 생명을 좌우한다. 그녀는 훈련 시작 전 모든 소대원의 전투와 끈부터 방탄모 턱끈까지 직접 확인했다. 지난번 계곡 도하 훈련의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나? 지휘관의 독단 그리고 안전조치 미흡이다.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 그녀는 소대원들을 데리고 그 문제의 계곡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구명조끼와 확보줄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모든 안전 장비를 갖춘 상태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 물살을 확인했고 가장 안전한 도하로를 개척했다. 그리고 소대원 한 명 한 명이 건너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김일병이 물을 건너다 발을 헛디뎠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듯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일병, 당황하지 마. 내 허리에 감긴 확보줄을 믿어. 그리고 내 옆에 전우를 믿어.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한가람이 소리쳤다. 김일병은 옆에 있던 분대장의 손을 잡고 무사히 계곡을 건넜다. 소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합참의장 딸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고 가장 늦게 물에서 나오는 소대장 한가람을 따르기 시작했다. 변화는 훈련장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막사의 부조리도 뿌리 뽑혔다. 소대장님 사실 박길수 상사가 있을 때 저희가 사다 바친 것들이 한 소대원이 용기를 내어 그동안 숨겨왔던 부조리를 고백했다. 박 상사에게 상납되던 특정 물품들, 주말에 부당한 작업 지시들. 한가람은 그 길로 조수빈 대위에게 정식으로 보고했다. 조 대위는 즉시 중대 전체에 만연했던 악습들을 조사했고 강희력 대대장은 이를 기반으로 부대 전체의 정화 작업을 선포했다.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잘못된 관행은 즉시 시정되었다. 병사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찔러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바뀐다는 것을. 향로봉대대는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건강한 조직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봄이 완연해질 무렵 강원도 인제의 혹독한 추위가 완전히 가시고 산의 진달래가 피어날 무렵 1소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들의 동작에는 절도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한가람에게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가람아, 목소리가 아주 씩씩해졌네. 우리 딸. 엄마. 나. 여기 너무 좋아. 공기도 좋고 우리 소대원들도 너무 늠름해. 그래.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우리 가람이가 자기 자리에서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아버지가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다 해낸 거라고. 한가람은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참았다. 그녀는 막사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점호를 준비하며 군가를 부르는 소대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 제12보병사단 향로봉대대 1중대 1소대장 한가람 소위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시련은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었다. 향로봉의 대장간에서 단련된 그녀의 칼날이 진짜 적을 향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는 길목, 태백산맥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했을 때 향로봉대대의 육군본부로부터 한 장의 전문이 하달되었다. 전군 최우수 소대 선발을 위한 군단 주간 전투력 측정 대회. 일명 화랑 전투 경연이었다. 이 대회는 겉으로는 전군의 전투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각 부대의 자존심을 건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특히 작년도 우승 부대가 바로 이곳 강원도 인제를 관할하는 제3군단 예하의 다른 사단이었기에
제12보병사단의 사단장은 이번 대회에 사활을 걸었다. 그리고 사단장은 향로봉대대를 지목했다. 부조리로 무너졌던 부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고의 무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강일혁 대대장은 이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는 주저없이 1중대 1소대 한가람 소위의 소대를 대대 대표로 선발했다. 한소위. 대대장실에 불려간 한가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담되나? 강일혁 중령이 물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거짓말 마라. 부담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소위를 믿는다. 합참의장의 딸이라서가 아니다. 지난 몇 달간 한소위가 이 혹한의 땅에서 어떻게 소대를 이끌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가서 증명해라. 향로봉대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명령. 받들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진짜 임무였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과 소대원들의 힘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험대였다. 대회는 한 달 뒤 인제에 위치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일명 화랑훈련장에서 열렸다. 이곳은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실현의 장이었다. 1소대의 훈련은 지옥 그 자체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지옥과는 질이 달랐다. 그것은 강요된 고통이 아니라 선택한 인내였다. 소대장님, 도저히 못 뛰겠습니다. 완전 군장으로 산악구보를 하던 중 체력이 약한 한 병사가 낙오했다. 과거 같았으면 박길수 상사의 욕설이 날아왔을 것이다. 한가람은 그 병사 앞에 멈춰섰다. 힘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 군장 나에게 넘겨라. 예. 안 됩니다. 소대장님. 군말 말고 넘겨. 그리고 너는 빈몸으로 내 뒤를 따라와. 단 낙오는 없다.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저 고지를 점령한다. 알겠나? 한가람은 그 병사의 군장을 자신의 군장 위에 겹쳐매었다. 깡마른 여군의 몸으로 이중의 군장을 메고 그녀는 다시 선두에 서서 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소대원들의 눈에 불이 붙었다. 이등병, 정신 안 차려. 소대장님이 내 짐까지 지고 가신다. 우리가 쪽팔려서 어떡할 거냐? 김일병이 소리쳤다. 김일병, 너는 내 전우를 챙겨라. 분대장들은 소대원들 체력 안배 확인해.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날 1소대는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산악구보를 완주했다. 군장을 벗은 한가람의 어깨는 짓눌려 피멍이 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소대원들은 그날 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모여 소대장에게 배운 전술을 복기했다. 훈련은 전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가람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의 핵심을 파고들었다. 마도철과 오태식이 묵살했던 정당한 건의와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계곡 도하와 야간 산악 침투다. 우리가 겪었던 최악의 상황과 비슷하다. 각자 의견을 말해봐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나? 그녀는 병사들 앞에서 지도를 펼쳤다. 소대장님, 제가 이쪽 지형 정찰을 다녀왔는데 지도에 없는 작은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면 적의 매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대장님, 도하 지점은 물살이 약한 상류 100m 지점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병사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한가람은 그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아 1소대만의 작전을 완성해 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상명하복의 무기력한 집단이 아니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책임지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조수빈 대위는 그런 그들을 묵묵히 지원했다. 그녀는 1소대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보급을 책임졌다.
한소희, 밥은 먹고 하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건 내가 특별히 챙겨온 거야. 조대위는 가끔 밤늦게까지 작전 지도를 그리는 한가람의 숙소에 따뜻한 음료를 건네곤 했다. 대위님, 됐어. 가서 내 새끼들 잘 먹이고 잘 훈련시켜. 이번에 가서 아주 그냥 다른 부대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와.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다. 출정식 날 아침. 향로봉대대 연병장의 도열한 일소대원들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눈빛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일혁 대대장은 그들 앞에 서서 딱 한마디만 했다. 나는 여러분을 화랑 훈련장으로 보낸다. 하지만 내일 나는 여러분을 최정의 전사로 맞이할 것이다. 가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돌아오라. 향로봉의 명예를 걸고. 향, 로, 봉. 일소대의 함성이 강원도 인제의 푸른 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제의 험준한 산맥대. 한가람은 반년 전 바로 이 길을 따라 원통 터미널에 내렸던 자신을 떠올렸다. 눈물과 모욕,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길을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서 자신의 소대원들을 이끌고 당당히 실현의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화랑 훈련장은 그 명성대로 거대하고 살벌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최정예 소대들의 기세가 훈련장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모든 훈련은 실제 전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마일즈 장비라는 전자감응 장치가 모든 병사의 몸과 총기에 부착되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사망 또는 부상으로 판정되었다. 첫날 한가람의 일소대는 다른 부대들의 노골적인 시선을 받아야 했다. 저기 봐, 저 소대가 그 향로봉대대 아니야? 얼마 전에 부대 뒤집어졌던데. 소대장이 여자라던데 합참의장 딸이라더라. 어쩐지. 백으로 나온 거겠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특히 작년도 우승 부대였던 7사단 칠성부대 소속의 한 소대장은 노골적으로 한가람을 무시했다. 한소희라고 했나? 여긴 애들 소풍 오는 데가 아닙니다. 다치기 싫으면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시지. 한가람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먼저 가시죠. 뒤에서 흙먼지 마시게 될 테니. 뭐야 저게. 칠성부대 소대장의 얼굴이 구겨졌다. 대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주간 산악 침투 및 목표 지점 확보였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숨겨진 3개의 목표 지점을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찾아내야 하는 극한의 체력과 독도법을 요구하는 과제였다. 1소대.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이곳보다 더한 지옥을 겪었다. 기억하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로 밟았던 그 감각을 믿어라. 산계하라. 김일병 선두 정찰조 인솔해. 한가람의 명령은 정확하고 신속했다. 그들은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반복하며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다른 소대들이 지도에 없는 지형지물에 막혀 우왕좌왕할 때 한가람의 소대는 그녀가 병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던 지도에 없는 능선길로 내달렸다. 전방에 적 매복조 발견. 선두에 섰던 김일병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항군으로 위장한 적들이 길목을 막고 있었다. 무리하게 돌파하지 않는다. 우리가 연습한 대로 2분대 우회, 3분대 좌회, 1분대는 나와 함께 중앙에서 교란한다. 10초 뒤 개시. 1소대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세 방향으로 적을 올감했다. 대항군들은 자신들이 사냥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마일즈 장비에서 사망 경고음이 울리고 난 뒤였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1소대는 다른 소대보다 무려 1시간이나 앞서 3개의 목표 지점을 모두 확보했다. 심지어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
훈련 통제본부의 심사관들이 경악했다. 저 소대 정말 그 향로봉대대 맞아? 저 여자 소위 도대체 정체가 뭐야? 육사 수석 졸업생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이건 책에서 배운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야전 지휘관인데. 첫날의 결과에 모든 소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가람을 무시하던 칠성부대 소대장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둘째 날 야간 계곡 도하 및 적진지 파괴 과제에서 찾아왔다. 이것은 한가람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상황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훈련장에는 인공 강우까지 뿌려졌다. 계곡의 물살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소대장님, 물살이 너무 셉니다. 이거 정말 도와해야 합니까? 한 소대원이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한가람의 심장도 세차게 뛰었다. 오태식의 고함, 물에 빠진 병사의 비명, 마도철의 조롱이 환청처럼 겹쳐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자신의 소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있었다. 두려운가? 나도 두렵다. 하지만 우리는 훈련했다. 저 계곡보다 더한 절망 속에서 서로를 구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그때와 다르다. 그녀는 가장 먼저 로프를 자신의 허리에 감았다. 내가 먼저 건넌다. 내가 확보 지점을 만들면 그때부터 2인 1조로 건너온다. 김일병, 내가 뒤에서 모두의 안전을 확인해라. 소대장님, 위험합니다. 제가 먼저. 명령 불복종인가? 이건 명령이다. 나는 너희의 소대장이다. 너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내 첫 번째 임무다. 한가람은 거센 물살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전투복을 순식간에 적셨다. 그녀는 몇 번이나 물살에 휩쓸릴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로프를 잡고 바위를 기어올라 반대편 기슭에 닿았다. 확보 완료. 1조부터 도하 개시. 그녀의 목소리는 물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소대원들은 소대장이 목숨 걸고 만든 그 생명줄을 잡고 일사불란하게 계곡을 건넜다. 그들이 모두 건넜을 때 다른 소대들은 아직 계곡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새벽녘 젖은 몸으로 마지막 적진지를 향해 돌격할 때 그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했다. 돌격. 한가람의 외침과 함께 1소대는 적진지를 유린했다. 모든 대항군이 전사하고 훈련 종료를 알리는 공포탄이 하늘을 수놓았을 때 1소대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훈련 종료 집결지. 모든 소대가 모인 자리에서 훈련단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화랑 전투 경연 최종 결과는 육군 제12보병 사단, 향로봉대대, 1중대 1소대.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총 전사자 0명, 부상자 0명. 모든 과제 완벽 수행. 이것은 기록이다. 향로봉대대 1소대 앞으로. 한가람이 흑투성이가 된 소대원들을 이끌고 단상 앞으로 나갔다. 그녀를 무시했던 칠성부대 소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미안했다, 한소위. 아니, 한 소대장님. 당신이 진정한 군인이다. 한가람은 묵묵히 경례를 받았다. 단상 위 훈련단장이 그녀에게 최우수 소대 깃발을 건넸다. 한가람 소위. 자네가 향로봉의 명예를 되찾았다. 아니, 제12보병 사단의 명예를 되찾았다. 한가람은 깃발을 받아들고 자신의 소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굳건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1소대원 모두가 우리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다. 소대원들 나를 따라 복창한다. 우리는 향로봉의 불사조다.
향로봉의 불사조다. 그들의 함성이 강원도 인제의 화랑훈련장을 넘어 푸른 하늘 끝까지 퍼져나갔다. 화랑훈련장을 떠나 다시 강원도 인제로 향하는 버스 안의 공기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맹렬한 훈련의 피로가 전신을 짓눌렀지만 그 누구의 눈도 감겨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피로를 넘어선 자부심으로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로 불타고 있었다. 한가람 소위가 맨 앞자리에 고이 모신 최우수 소대 깃발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피와 땀으로 빚어낸 명예의 결정체였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함께 기어나와 거머쥔 부활의 증표였다. 버스가 원통리를 지나 굽이굽이 이어진 향로봉의 산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반년 전 한가람이 홀로 이 길을 오를 때 보았던 앙상하고 스산했던 겨울 산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다. 창밖은 온통 눈부신 실록으로 가득했다. 짙푸른 잎사귀들이 여름의 태양을 받아 생명력 넘치게 빛나고 있었다. 부대 정문에 가까워지자 김일병이 나지막이 말했다. 소대장님, 저기 정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가람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위병소를 통과해 연병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1소대원 전원은 숨을 멈췄다. 연병장에는 향로봉대대 전 장병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도열해 있었다. 정비고의 정비병부터 취사장의 취사병, 그리고 본부 중대의 행정병들까지 단 한 명의 여뢰도 없었다. 부대, 차렷. 강일혁 대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향로봉 전체를 울렸다. 버스가 멈춰 서고 한가람이 깃발을 들고 가장 먼저 내렸다. 그녀의 뒤를 이어 흙먼지를 뒤집었었지만 그 누구보다 늠름한 모습의 1소대원들이 차례로 내렸다. 한가람은 깃발을 든 채 강일혁 대대장 앞으로 달려갔다. 대대장님, 육군 소위 한가람 외 28명은 군단 전투력 측정 대회 임무 완수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그 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강일혁 중령은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그는 한가람이 들고 있는 깃발과 그녀의 어깨 뒤로 당당하게 서 있는 소대원들을 천천히 그리고 깊은 눈으로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엄숙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감동이 서려 있었다. 받들겠다. 그리고 축하한다. 강 중령은 그녀에게 답례를 한 뒤 마이크를 잡고 전 부대원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한 달 전 1소대를 화랑훈련장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사가 되어 돌아오라고 명했다. 그가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그들은 불사조가 되어 돌아왔다. 부조리의 잿더미 속에서 모욕과 절망의 폐허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했다. 향로봉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육군 제12보병사단 전체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들은 우리의 전우이며 향로봉대대의 자랑이다. 와! 그 순간 연병장을 가득 메운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억지로 짜낸 함성이 아니었다. 부대원 모두가 진심으로 보내는 경외와 환호였다. 1소대,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여러분은 이 향로봉의 전설이다. 강일혁 중령의 외침이 끝나자 일중대장 조수빈 대위가 한가람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한가람을 힘껏 껴안았다. 정말 잘했다. 한가람 소위. 정말 잘해냈어. 여군 선배이자 든든한 상관이었던 조 대위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한가람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부대 식당에서는 전 부대원이 함께하는 특별한 만찬이 열렸다. 메뉴는 1소대원들이 가장 먹고 싶어 했던 따뜻한 밥과 돼지고기였다.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식사였다.
한편 그 시각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한무진 대장은 방금 막 도착한 한 장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것은 제12보병 사단장이 직접 올린 군단 전투력 측정 대회 결과 보고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결했다. 최우수 향로봉대대 1소대 소대장 소위 한가람. 특이사항 전평가 항목 만점 참가 소대 중 유일하게 부상자 및 전사자 0명. 압도적인 전투력과 지휘관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타의 모범이 됨. 한무진 대장은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아주 깊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반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인제의 연병장에서 풀을 뽑고 있던 딸의 모습을 떠올렸다. 흑투성이의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했던 눈빛. 그리고 그 눈빛이 자신을 발견했을 때 터져나왔던 안도와 원망이 뒤섞인 눈물. 그는 그때 합참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분노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썩어 빠진 뿌리를 도려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딸의 숙소를 찾아갔을 때 깨달았다. 딸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딸을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 세워두고 떠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라도 또 다른 마도철이, 또 다른 오태식이 자신의 딸을 노리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믿기로 했다. 딸의 가능성이 아니라 딸의 강인함을. 그리고 오늘 딸은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집으로 거는 전화였다. 나다. 여보. 까람이. 우리 딸. 소식 들었어요? 수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가 이미 기쁨에 젖어 있었다. 방금. 보고를 받았다. 아주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더군. 어떻게 해요, 여보? 정말. 우리 딸. 장하네요. 그래. 장하다. 당신 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장교이기도 하다. 한무진 대장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군 생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계급과 직책이 아니라 한가람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가람은 포상 휴가를 받아 서울의 집으로 향했다. 향로봉대대를 나설 때 소대원들은 그녀를 향해 소대장님, 푹 쉬고 오십시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어떠한 의심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신뢰만이 가득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 나와 그녀를 부둥켜 안았다. 가람아, 내 딸. 세상에. 이게 누구야? 얼굴이 새까맣게 탔네. 어머니는 검게 그을리고 깡마른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나 괜찮아. 더 건강해졌어. 그래, 그래.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는 사복 차림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늘 보던 위험 있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푸근했다. 한가람은 그 앞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경례를 붙이려다 손을 내렸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한무진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그는 딸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딸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반년 전 흙먼지를 털어주었던 그 어깨. 이제 그 어깨는 가냘프지만 그 어떤 사성장군의 어깨보다도 단단하고 굳건해 보였다.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니. 한무진 대장은 딸의 말을 잘랐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군인의 정신이었을지 모르나 내가 배운 것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었다.
그는 딸의 두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 크고 거친 손의 온기가 전해졌다. 나는 그날 인제에서 내 딸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 부하들을 구하고 내 부대의 명예까지 구해냈다. 아비로서, 군인 선배로서 내가 한없이 자랑스럽다. 한가람 소위. 그가 소위라는 호칭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한가람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눈물은 반년 전의 서러움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기쁨과 가장 존경하는 이에게 인정받은 환희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두 군인은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부녀로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의 눈물을 닦아냈다. 휴가는 짧았다. 한가람은 다시 인제로 복귀했다. 그녀가 다시 선 향로봉의 연병장.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 딸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향로봉의 불사조 진짜 소대장 한가람으로 불렸다. 그녀는 자신의 소대원들을 이끌고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다. 눈이 녹고 꽃이 피었으며 이제 다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강원도 인제. 그 험준한 땅에서 한 여성 군인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가장 찬란하게 피어났다. 한가람은 먼 전방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 한가람 소위였으니까. 향로봉에 핀 강철의 꽃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더욱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